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19 혁명 이후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제2공화국인 장면 내각, 두 번째는 5.16 군사정변, 세 번째는 박정희 정부 중에서 제3공화국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서 배울 내용들을 현대사 계관표에서 찾아보면 제2공화국인 장면 내각, 그리고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 중에서 제3공화국입니다. 그럼 제2공화국인 장면 내각의 수립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몰락하게 되면서 정부를 이끌어갈 핵심 세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허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새로운 정식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과도기의 정부를 이끌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를 허정 과도 정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허정 과도 정부에서는 제4, 5대 정부통일 선거, 즉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의 결과를 무효화시키고요. 그리고 같은 해 세 번째 제3차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데 3차 개헌의 핵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총리가 행정부, 즉 정치팀인 내각을 꾸리고 정치를 책임지는 내각 책임제, 그리고 미국의 상원, 하원처럼 국회가 이분화되는 참의원, 민의원의 양원제 국회가 이 개헌 내용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각 책임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들이 있고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국회에는 의석수를 차지할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건데 이 안에서는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정당도 있을 거고 여러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있을 건데 제1정당의 대표가 국무총리가 되고요. 국무총리가 행정부, 즉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내각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자기와 가까운 같은 정당 사람들을 내각에 기용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러한 정부의 형태를 내각 책임제라고 할 수 있고요. 국무총리가 생각하기에 국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고 국회가 내각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각 불신임권을 걸 수 있는 뭔가 정치의 순환이 빠른 게 여기 있는 내각 책임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에서는 국무총리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고 왕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존재로 대표성을 가질 뿐 모든 실권은 거의 대부분 이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예시의 국가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 있습니다. 이렇듯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이 3차 개헌이 통과되게 되고요. 이러한 개헌을 바탕으로 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고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윤보선을 선출하고요. 그리고 국무총리에는 부통령 출신이었던 장면을 선출하게 되면서 대통령보다 국무총리가 내각, 이 행정부, 정부를 책임졌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장면 내각 또는 장면 정부라고 하고 이때부터 제2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정치 체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1공에서 제2공으로 바뀌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면 내각 때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내각에서는 경제 발전 그리고 민주화를 모토로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이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박정희 정부에서 이 계획안을 발전시켜서 제대로 시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국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제를 확대했으며 경찰 독립화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으로 목소리를 내본 사람이 한 번 더 내볼 줄 압니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민주화 요구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남북 학생 회담이라든지 중립화 통일론, 평화 통일론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으로 이런 구호를 내세우며
통일운동도 이 시기 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내각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4.19 혁명을 이어받아서 이러한 요구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면이 이끄는 신파 그리고 또 윤보선이 이끄는 후파 이 민주당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윤보선을 따르는 구파 세력들이 신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이렇게 민주당을 탈퇴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장면 내각이 민주화 요구와 통일 논의를 이러한 정치 다툼 등으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3.15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적으로 돈을 모은 부정축제 관련자의 처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5.16 군사정변의 빌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2공화국의 중간에 발생을 했었던 1961년 5월 16일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5.16 군사정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을 보면 당시 투스타였던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군인 세력이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61년에 발발했던 5.16 군사정변입니다. 이에 따라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는 허수아비가 되고 박정희를 중심으로 이런 군사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군정이 이루어졌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군사혁명위원회를 개편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집권기구,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행사했던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군사정치,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요. 그리고 정치활동정화법이라고 해서 한 4천여 명의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의 전신이랄 수 있는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또 박정희 계열이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 사회적에서 보면 부정축제자, 부정적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자들, 그리고 폭력배,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라든지 이마수 이런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리는 등의 처벌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민심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농어민들의 빚, 이 부채를 탕감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5번째 5차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님 이전에 4차 개헌은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해서 그 이전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니까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 이런 헌법의 조항들, 부정선거에 관한 처벌에 관한 내용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문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3.15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개헌이 바로 4차 개헌이었습니다. 그럼 5차 개헌을 볼게요. 5차 개헌은 다시 내각 책임제 개헌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그리고 또 이분화되어 있었던 참의원, 민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다시 단원제 국회로 되돌리게 되는 62년 5차 개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85%의 투표율이 나왔고요.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한 79%가 이 개헌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임기는 다시 4년 그리고 1차 중임 2번까지 가능하고요.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는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박정희가 전역 이제 군복을 벗고 대선의 정식으로 출마를 합니다. 이때 민주공화당에는 박정희 그리고 또 그 이전 이 신민당 민주당 계열에서는 윤보선 대통령이 출마하게 되는데 박정희가 윤보선을 누르고 대통령에 63년 당선하게 되면서 제5대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하에 세 번째 제3공화국의 박정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정치 파트니까 나중에 뭐 사회라든지 경제 파트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하고 난 다음에 일본과는 정식 국가적인 관계가 없었는데 경제 개발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다시 정상화됩니다. 배경을 보면 한국은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 자금을 받기 위해 이런 한일 국교 정상화의 움직임이 움직여지고요. 일본의 경제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확보될 필요가 있었고 또 미국도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요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로 JP, 김종필과 일본인 오이라가 비밀리에 회담을 진행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시 컸던 반일 감정 때문에 이게 반대 시위가 커질 수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비밀리에 회담을 진행해서 메모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적는데 일본의 지원금을 받고 총 5억 원 상당의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상무상 차관의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 한일 국교 회담 반대 시위, 한일 국교 회담의 소식이 들리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 시위가 전개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964년에 6.3 시위, 6월 3일에 있었던 6.3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한일 흥정인가? 라는 구호를 걸고 6.3 시위가 64년도에 전개되었는데 정군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결국 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많은 경제 지원금, 발전 기금을 받아오게 되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 한계를 볼게요.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징병으로 끌려가신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트남 파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월남전, 베트남 전쟁이 전개되고 있을 때 우리 국군들도 미국의 요청으로 국군들이 베트남에 파병되고요. 또 한국도 또 경제 개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군들을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전기를 보면 1964년 비전투 부대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맹호부대, 청룡부대 이런 전투병들이 65년도부터 73년도까지 국군들이 이 베트남에 파병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이러한 파병에 대한 고마움으로 1966년 브라운 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브라운 각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그리고 국군을 현대화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국군 현대화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원조 차관 제공 이런 내용들이 이 브라운 각서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면 경제 개발 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국군과 또 베트남 민간인의 희생 당시 밀림이 많았기 때문에 밀림들을 말라 죽이기 위해 농약이었던 고엽제를 쫙 뿌리게 되는데 이 고엽제에 맞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 거나 아니면 그 다음 아들, 딸한테도 이런 유전병이 암이 전달되는 그런 고엽제 피해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라이따이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국군들이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 여자 사이에서 한국인 2세가 태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라이따이안이라고 했는데 이런 베트남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의 라이따이안 문제도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부 중에 제3공화국의 내용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성개헌, 유신헌법, 그리고 제4공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